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시장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들썩이니까 정부에서는 온갖 규제를 내놓고 또 사람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이건 뭐 웬만해서는 부동산의 미래를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전문가를 찾아서 저희도 박종훈의 경제한방 모셨습니다. 바로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하죠.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궁금했던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서야 여쭤보는데요. 빠숑. 네. 이거 어디서 따온 겁니까? 열정이란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이제 패션, 뭐 새로운 것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빠숑이군요. 빠숑. 예. 그래서 예. 자 그런데 네. 하나 궁금한 건요. 정부에서 네. 이제 온갖 규제를 내놔서 네. 서울 부동산 규제들 정말 많은데 특히 특정 지역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들이 많은데 네. 이제 시장에 이게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상황 판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예, 먹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에 다를 텐데, 이제 가격이 조금 안정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은 먹힌 것 같은데,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기 전에 3년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상태에서는 이게 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시장 스스로 이제 자율 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좀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이 정부의 규제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네. 이 규제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하고 나눠서 먼저 수요 측면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대출을 그래도 엄청나게 조였잖아요. 진짜 네. 웬만한 사람은 진짜 빚져서 집 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적어도 대출 규제는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또 동감을 하고요. 네. 2018년도 9.13 대책 때문에 대출이 거의 막혔습니다. 뭐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규모가 줄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건 당연하고요. 실수요자들도 대출을 받는 폭이 줄었기 때문에 네. 투자 수요가 준 것 플러스 실수요 준 것까지 합치게 되면 수요가 많이 줄었죠. 근데 네. 그럼 그렇게 대출을 조이는 게 뭐 전국적으로 다 조인 게 아니라 뭐 특정 지역만 조이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 네. 그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 자꾸만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풍선 효과도 사실이고요. 네. 어차피 이제 투자층들은 투자할 대상을 찾는 것들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규제가 적고 시세 차익이 보이는 입지들을 좀 먼저 선점해서 시세 차익이 볼 때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하는 전략들을 피게 마련인데 규제적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선점하고 있다가 올라가면 팔고 나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풍선 효과가 나오기 직전에 일단 투자자들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선 효과는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실수요자가 붙습니다. 뒤늦게. 네. 그때 보통 풍선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미 이렇게 급등한 지역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요즘 네. 유명한 수원 네. 뭐 이런 이게 수용성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수원을 필두로 한 지역.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투자자가 있고 후발 투자자가 있고 실수요층이 있습니다. 항상 요 순서대로 보통 매수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후발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묻지마 투자가 되기 때문에 뭐 상투를 잡거나 시착을 볼 수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그들한테는 좀 리스크가 있는데 실수요층들은 어차피 들어갔을 때 조금 비싸게 들어가는 사실이거든요. 네. 항상 살짝 조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예. 들어가면.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이 올랐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살짝 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실수요라고 하면 보통 자가 실수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랑 주거실태 조사를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보면 한 9.8년 정도 거주를 해요, 자가로. 네. 그럼 10년 정도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는 대부분 인플레이션 이상만큼은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올라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말 안 오르거나 빠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 지역들만 묻지마 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2030 세대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서 네. 이렇게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네. 자금 추천을 조사하니까 네.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냐 이런 네.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이제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다 디테일하게 쓰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것들을 준비 못하는 세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매수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수요가 줄는 건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대부분 엄마 차스, 아빠 차스로 자기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줄 아세요. 근데 지금 이제 30대 분들이 작년에 집을 제일 많이 구매를 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에서 연구한 그러니까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대부분 자기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이제 맞벌이를 하는데 네. 대기업 한 과장급 이상 정도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인센티브 포함하면 1억이 넘거든요. 그럼 2명이면 2억이 되잖아요. 네. 그 정도면 강남에 있는 집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억 원으로. 전세금이 또 있잖아요. 그 네네. 전에.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전세가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6억에서 한 10억 사이 정도 전세 금액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네. 베이스예요. 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대출 규제가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가 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바로 입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투기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금액의 40% 이하로 대출을 받는데 전세 레버리지가 4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대출 받는 것보다 전세 레버리지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측면 규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공급 측면에서는 그동안 양도세 때문에 이 집 있는 사람들이 집을 못 판다. 그러니까 양도세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진짜로 완화를 해줬고 네. 그것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합니다. 공급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있고 시장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게 공급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에 네. 매물을 좀 많이 만드는 저도 이제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양도세 한시적 감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깎아준 건 아니라 그 중과되는 걸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본세율로 납부를 하게 해줬었는데 올 6월 달까지 10년 이상 소유한 세대에 한해서거든요. 네. 그 말을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11년 이상 된 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아마 20년 차, 30년 차 아파트가 제일 많을 텐데 네.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갖고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할 때까지 갖고 갈 것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신축들만 오릅니다. 서울이라도 한 지역들도 그렇고요. 네. 그럼 시장에서 좀 필요한 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신축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5년차 신축을 이하 신축을 제일 좋아할 거고 준신축이라는 게 10년차 미만일 텐데 결국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10년차 미만 준신축일 텐데 그런 매물들은 양도세 유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 증가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들이고요. 어차피 그 낡은 주택 갖고 있었던 분들, 특히 이제 강남구 서초구에 그런 낡은 주택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구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파시겠어요?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유예를 해줘도. 근데 지금 필요한 것들은 이미 입주한 10년차 미만 새 아파트인데 그에 대한 혜택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사고 싶어하는 네. 그런 이 신규 주택 이런 데는 매물이 또 안 나오고 지금 구축들은 매물 쌓여 있어요. 구축은 쌓여 있고. 예, 거래가 안 됩니다. 근데 또 이 공급 측면에서 아까 둘로 나누셨잖아요. 이 네. 기존 주택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 네. 그다음에 신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신규 주택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2022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인기 지역이나 이런 데 도심 지역에 네. 매물이 그래도 이제 뭐 신규 주택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든 그때는 공급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22년을 넘어가면 새로 분양한 아파트가 네. 그 인기 지역에서 거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네.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22년 이후에 어떤 수급 구조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정확히 2021년 이후에 확정된 22년이 아니라 21년인가요? 1년부터 확정된 1년 이렇게 빠르군요. 뭐랄까 분양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순차가 밀려갖고 올해 분양했어야 되는데 이게 밀린 것들이 네. 때문에 하는 것들만 몇 개 있고요. 네. 2021년 정확히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양이 예정돼 있는 것들도 계속 지금 언제 할지 담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들이 줄고 대신 이제 또 정부에서는 30만 원 오늘도 뉴스에 나왔던데 이제 신도시를 개발해서 거기다 좀 빨리 공급을 하겠다라는 좀 기사가 나와서 서울 수요를 대처하겠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면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서울 테두리 지역
좀 저가 지역 그런 지역 수요는 좀 분산시킬 수 있지만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수요를 분산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3기 신도시가 많이 공급되게 되면은 저도 빨리 공급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3기 신도시 밖에 있는 2기 신도시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아마 수요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조금 더 슬럼화가 된다든지 뭐 가격이 조정된다든지 오히려 이제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지금 정상적인 시장 집값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일본의 예로 볼 때 그렇게 네. 멀리 떨어진데 뭐 아무리 집을 많이 잡았자 도심 네. 가격,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됐더라고요. 일본의 그렇죠. 역사를 볼 때. 예, 근데 예. 한 가지 일본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이 우리나라 GTX만큼 이렇게 빠른 교통망 이런 건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GTX 때문에 그래도 3기 신도시가 좀 도움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GTX 여기 생기는 그 역세권 주변은 혜택을 보겠지만 네. GTX 같은 경우가 지금 A는 착공을 했다라고 하고 B, C는 지금 2023년 뭐 전후로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2020년 후반대에 준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일단 그때 가봐야지 아마 진짜 수요가 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뭐 SRT라든지 뭐 KTX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호 ITX라고 하는데 그것도 타게 되면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데 그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수요가 유입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통망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라든지 그쪽 쪽에서 일부 수요를 좀 분담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중요한 게 교통뿐만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군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신도시라고 하면은 서울보다 입지 조건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서울은 더 비쌀 거고 여기는 뭐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이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유유부지 이런 데를 좀 유유지가 있어서 여기 통해서 공급을 좀 하면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네. 일단은 그 유유지에 공급할 수 있는 세대수가 많지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몇백 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 넘는 건 거의 없고 몇백 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많은 걸 뿐인 것들 뭐 뭉치게 되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띄엄띄엄 나홀로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유유부지라고 하는 자체가 선호 지역은 아닌 것들이잖아요. 주변에 네. 기반시설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유유시설 개발하는 것 자체도 또 반대하는 그 택지 개발 그 신도시,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 좀 이렇게 좀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 입주민들의 좀 텃세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하다가 중단된 이유도 그렇고 뭐 잠실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기존 입주민들과의 또 협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요. 유유부지도 분명히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개발 계획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예산도 필요하고 지역 지자체에서 그것들도 허가하는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같은 또 기반시설을 또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고려를 했는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원활하게 공급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약간 네. 걱정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네. 집값 대전망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뭐 일단 단기적으로 또 네.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집값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뭐 당장 2020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고요. 네. 20년대 중반까지 한번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시세 전망, 뭐 경기 전망 하지 않습니다. 시세 전망, 뭐 경기 전망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고점 신호다. 충분히 저는 손해 보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Round one, fight.